네, 경제는 김우빈 시작하겠습니다. 홍계빈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파트너인 우석진 교수께서 좀 편찮으시다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많이 좀 호전은 됐고요. 저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좀 함께하기를 소망한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홍기빈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이렇게 외롭게 버텨오고 계십니다. 그 짝일은 외기력이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죠. 외로우시죠? 예. 네. 다음 주에는 함께 하시기를 좀 저희도 예. 기원을 하도록 하겠고요. 어제가 뭐 블랙 선데이 이렇게 기록이 됐다면서요. 아, 그래요? 제롬 파월 예, 예. 한마디 때문이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셉니까? 아, 글쎄요. 괜히 연준이정 당연히 세죠. 센 건 저도 예, 예. 이 정도로 셉니까 근데? 그럼 저 금리 부분에서는 뭐 절대적이죠. 예. 근데 뭐 예상만큼 그렇게 그 충격이 크다고 보기는 좀 힘들 거예요. 왜냐면은 그 뭐 저 주식시장이야 뭐 빠르게 저거 그 대응하긴 하는데 이 채권 시장에서 보면은 이 금리가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이 제롬 파웰 의장 그 발언이 나온 다음에 네. 보통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는데 크게 안 바뀌었어요. 1.5bp 정도 10년물. 그러니까 0.015% 정도 바뀐 거니까 사실은 뭐 이게 예측된 발언이고 예측된 저거다라고 하는 걸로 보는 게 맞을 거예요. 블랙까지는 좀 아니고 한 그레이 정도로 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뭐 잠깐 텔레비전에서도 이제 검은색 지나갈 때 있잖아요. 예. 언론의 과장 보도입니까? 저는 뭐 그렇게 그러니까 뭐 그 예측하지 못한 그런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건 어떻게 환율 시장 있잖아요. 예, 예. 지금 1350원 돌파했다면서요. 예, 예. 환율 시장 움직임은 어떻게 보세요? 환율 지금 부분은 아마 한머니가 더 클 거예요. 왜냐하면은 업계 쪽 얘기를 보면은 이 외국인들은 지금 순매수거든요. 지금 한 3조 5천억 정도 지금 뭐 순매수가 크게 들어오고 있으니까. 돈이 들어오고 있네 그러면. 예, 그리고 우리나라 채권 시장은 그렇게 돈이 쉽게 움직이는 그 시장은 아니에요. 원화를 보유하고 있는 쪽이 외국 기관이라든가 외국 중앙은행들이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움직이는 건 아닌데. 한머니들 입장에서는 지금 그 미국의 그 금리가 어떻게 변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심각하게 빠르게 움직이거든요. 예. 지금 우리나라에는 잘 안 알려져 있는데 그 개발도상국이라든가 저소득 국가 중에는요. 지금 한 절반 정도가 지금 외환 위기에 있다라고 할 정도로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국제적인 어떤 한머니 움직임이 굉장히 이렇게 빠르고 심각합니다. 근데 거기서 정말로 사고 터지면 이게 도미노 현상은 우리나라까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걸 아마 이창용 총재가 의식을 해가지고 그 발언을 한 것 같은데 굉장히 인상적인 발언이었어요. 그 한국은행이 그 정부로부터는 독립이 돼 있는데 연준으로부터 독립돼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뒤집어 얘기하면은 미국 연준에서 계속 금리를 올리면은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거는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유지된다면 우리는 함께 가겠다라는 굉장히 명확한 발언을 한 거고 필요하면 외환 개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구두 저것도 했는데 이러면서 이제 이창용 그 하는 총재 얘기 뒤를 보면은 이 환율 변화라고 하는 것을 주로 이루고 있는 거는 이 한머니 움직임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그 환율이라든가 이걸로 대응을 하겠다. 환율이나 금리 정책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외환 시장 개입으로 대응을 하겠다. 근데 이창용 총재가 블룸버그 TV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시장 수급에 따라 환율이 정해지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개입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물론 당연히 저거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는 그거를 갖다가 무리하게 개입하겠다는 말은 저거 아닌데. 그러니까 그리고 저기 있습니다. 그 환율 시장, 그 외환 시장에 개입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한국은행 소관은 아니에요. 예, 기획재정부나 딴 쪽에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실제 뭐 개입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개입한다라고 깃발을 올리고 개입을 하고 그러는 건 아니니까. 물론 그렇게 환율 시장이 잘못되게 또 큰일 나죠. 그런데 어쨌든 그 지금 맥락을 보자면은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금리 정책을 계속 하겠다라고 그랬어요. 일본은 자기들 물가 수준이 지금 2.4%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인플레가. 일본은 왜 그래요? 일본은 그 가격 구조라든가 이것 때문에 이 인플레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일본은행 총재의 발언을 보면은 지금 자기들 벌어지고 있는 2.4% 인플레도 주로 이제 그 에너지라든가 이런 외적인 요인이니까 이게 금리를 올릴 이유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들은 저금리 정책을 유지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는 와중이고 지금 중국도 지금 그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지금 금리를 좀 저번 달에 낮췄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하고 이제 착실하게 보조를 같이 해서 가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 우리 그 이창용 하는 총재 발언은 말하자면 한국은 그 금리 인상 기조를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거죠. 그래요? 예. 그럼 그 중국하고 일본하고 다르게 우리나라만 지금 그러는 거네요? 그러면 동북아에서는? 동부 지금 중국하고 일본하고 분명히 다른 기조를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래요? 그 저 이 파월 의장 발언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저 뭐라 그럴까 이거를 대충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저게 있는데 지금 그 미국 금융가는 항상 두 개의 그 모순적인 이해를 갖고 있는데 금리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이제 금리를 낮춰가지고 계속 그러니까는 자산 가격이 오르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충격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요구도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보자면은 그 70년대 악몽이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계속이 되는데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 이제 실질 금리가 내려가기 때문에 네. 그 중앙은행은 또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70년대에 나타난 현상은 인플레가 금리를 쭉 끌고 올라가는 현상. 그러니까는 중앙은행이 뒤따라 올라가는 그런 일이었는데 이때가 그 금융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악몽 같은 때였죠. 그 예측하기도 힘들고 등등이니까 인플레이션을 빨리 잡아주기를 바라는 목소리도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그 어떻게 저 입장을 취하느냐 애매한 적이 있는데 작년에는 그 인플레가 일시적이다라고 하는 발언을 했었어요. 이 잭슨홀 미팅에서. 오. 그리고 그 전에 그러니까 2020년 코로나가 처음 됐을 때는 지금 미국 노동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 필립스 곡선이라고 했는데 이거 당분간 잊어버리겠다. 그래서 그 고용이 살아날 때까지 계속 금리를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발언까지 했기 때문에 제로 파월 의장은 보통 이제 그 강성이 아닌 사람으로 좀 돼 있기 때문에 금융가에서는 이 파월 의장이 그 굳건하게 그 고금리 정책을 유지할 것이냐에 대한 불신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 발언을 하면서 그 근거로 삼은 거는 나름대로의 일관성이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미국의 지금 노동시장에서의 실업률이 굉장히 낮아요. 예.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살아났으니까 인플레 잡는데 당분간 주력을 하겠다 그런 발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미국 금리는 더 오르고 예. 우리 한국은행은 또 따라서 올려야 되고 네. 그럼 우리 서민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그러니까는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문제가 되죠. 그렇기도 하죠. 예, 왜냐하면은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은 아까 말하는 그 이 할머니들이 빠져나가는 문제도 있고 원화의 가치가 위협을 받거든요. 원화의 가치가 위협을 받으면은 수입 물가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서민들이라든가 보통 생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든 지금 물가를 낮춰야 되는 거니까 네. 오히려 지금 금리를 올리더라도 환율을 갖다가 수입 물가를 잡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서민들 입장 또 꼭 서민들만은 아닙니다만은 대출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금리가 올라가면 또 고통이 심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상황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기서 고금리 상황이 계속되면은 연체율이 높아지고 금융 시스템이 불안정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지금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금감원 같은 경우는 예대 마진 계속 들여다보고 일정하게 지금 메시지 주고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또 0.25 올리니까 은행이 뭐 예금금리 좀 발빠르게 움직였다 이런 뉴스가 좀 있긴 있더라고요. 예, 예.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게 좀 추세적으로 좀 정립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여기서는 사실 힘싸움인데요.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은행들도 그 명분이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은행들은 뭐 땅 파서 그 장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때 이제 상황이 안 좋을 때라든가 이럴 때는 그 캐피탈 쿠션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빚을 졌는데 이게 그러니까 은행이 돈을 꿔줬는데 돈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게 상각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걸 튼튼하게 유지해야 은행 건전성이 유지가 되는데 이러려면은 예대 마진을 이럴 때 높여가지고 이 돈을 이 준비를 해놔야. 그래서 그거를 튼튼히 가지고 있어야 은행 건전성도 유지된다. 뭐 이런 논리를 갖고 있는데 이 논리에 대한 반론도 있죠. 뭐냐면은 은행이 그거를 튼튼히 갖고 있지 않다고 해서 은행이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는다. 은행은 국가에 의해서 항상 그 뒷배경을 갖고 있는데 결국 그거는 논리에 불과하고 사실은 이제 수익을 노리는 그런 이윤 추구적 행위가 아니냐. 이런 게 팽팽하게 맞서니까
지금 금융감독하고 은행하고 예대 마진을 놓고서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말하자면은 힘싸움 같은 게 되는데요. 금융감독원이 모르겠어요. 저번에는 한번 강하게 한번 그 말씀을 하신 적도 있었는데 네. 그 이후에 예대 마진에 대해서 어느 만큼 후속 조치를 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하는지 그거는 뭐 아직은 들리는 근데 소리가 없는데 은행이 뭐 예대 마진 가지고 장사하면 그건 너무 땅 짓고 햄치기 아닙니까? 그건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예대 마진을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면은 이거 그냥 마크업 아니냐? 그냥 올려가지고서 자기들 그냥 플러스해서 이렇게 파는 거 아니냐. 근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은행은 또 은행의 논리가 있죠. 요럴 때 이걸 쌓아놔야 되는 거고 또 하나 이때 예대 마진이라고 하는 거는 예금 금리하고 대출 금리. 예, 대출 금리 두 가지는 시장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예. 그 자기 이걸 갖다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조정하는 거는 옳지 않다. 뭐 이런 논리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대출 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금리가 계속 오르면 버틸 때까지 버티지만 어느 지점에 가면 한계가 올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때가 되면 이제 문제가 커지는 거잖아요. 예. 이건 제가 너무 앞서가는 기우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할게요. 그 보통 저번에 그 우리나라 그 가계 대출 금리가 그 가계 부채가 많다라는 건 오래된 문제인데 네. 그때 이게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 논리도 있었어요. 어떤 논리인데? 뭐냐면은 그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은 부채 총액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게 유지가 가능하다. 그럼 물론이죠. 그러니까 부채 총액이 문제가 아니라 원리금 상환 능력이 문제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로 이걸 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이분들 논리에서 좀 빠져 있는 부분은 이 스톡 그러니까 이게 총량 전체가 문제가 되는 수준이 있는 상황이 있는데 예.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 이게 문제가 돼요. 예.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문제가 금리가 올라갔을 적에 그러면 이제 그분들 말씀대로 이걸 상환 능력이 있으면 되는데 이거는 뭐에 달려 있냐면 우리나라의 소득 분배 문제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총 소득이 늘어나고 소득 분배가 어느 정도 고르게 이루어져서 대출을 받은 사람들 대부분이 그러니까는 이 원리금 상환에 큰 고통을 겪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유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문제 우리는 지금 금리를 올리는 것이 외적인 상황도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면이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로 옮겨붙지 않게 하려면은 문제를 푸는 해결은 그 해결의 열쇠는 어쩌면 상당히 멀리 있는 우리나라 소득 정책, 소득을 어떻게 더 늘리고 더 이제 좀 더 고르게 분배하게 만들 것이냐. 근데 바로 그 지점인데. 예. 그 지점인데 지금 현 정부의 추경호 경제부총리 임금 인상 자제를 지금 당부하고 있고 예. 어제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물어보니까 한덕수 총리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되면서 그래서 공무원 봉급도 지금 뭐 감축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답변이 나오고 있고 예. 이래 버리면은 예를 들어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쪼그라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통적인 교과서적인 정책으로는 안 되고 이제 정책 믹스라고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저번에도 말씀하셨죠. 예. 지금 고금리에 고환율에 지금 이런 상황 아닙니까? 네. 이 상황이 되면은 여기서 피해라든가 이거를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고르게 이게 펼칠 것이냐에 따라서 다양한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지금 임금이 오르는 것이 물가 인상의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는 굉장히 옛날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얘기거든요. 이게 상황을 절대로 이렇게 개선시키는 거라고 볼 수는 없는 게 70년대에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 임금이 올라가지고 이게 그 물가 인상의 중요한 원인이 되는 때가 특히 뭐 영국이라든가 이런 데 있었는데 그때는 노조의 힘이 굉장히 컸고 노동 쪽으로의 소득 분배율이 지금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가능한데 지금은 노조의 힘도 약하고 노동으로의 소득 분배율도 크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주로 그 원인을 돌려가지고서 얘기하는 거는 인플레이션을 잡는 효과보다는 지금 말한 대로 오히려 가계부채라든가 소득 부분을 악화시켜서 가계부채 문제를 더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바로 그 지점에서 제가 다시 한번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임금 인상은 틀어막고 예. 근데 물가는 그러니까 잡히지 않아 갖고 그러면 지출은 당연히 늘 수밖에 없잖아요. 예, 예. 가계 입장에서. 이런 상태에서 수입은 제자리거나 오히려 실질적으로 줄어드는데 지출은 늘어나고 근데 만약에 금리가 올라서 대출 이자 내야 될 건 더 늘면
버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예. 간단하게 정리 이런 거 아닙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안 좋은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금리를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이게 올리지 않게 되면은 수입 물가가 올라서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는 그러면 가더라도 어떻게 임금 정책을 다르게 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임금, 그러니까 그 부분인데 이게 또 쉽지가 않은 게 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굉장히 이제 이 임금 격차가 큽니다. 그래가지고 고임금 부분에서는 상당히 안정이 돼 있고 그 국제적으로 봐도 높은 수준인데 문제는 이거죠. 저임금 부분. 네. 그리고 여기에 숫자가 상당히 많아요. 이 부분은 굉장히 지금 임금이 낮잖아요. 뭐 월 200만 원, 300만 원 이런 사이에 있는 분들인데 여기서 임금을 갖다가 일괄적으로 조정한다라고 하는 게 70년대하고 달라가지고 네. 이 부분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고액 연봉자들에 대해서 이걸 자제하라라고 하는 얘기는 통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갖다가 최저임금 문제로 가지고 온다든가 그다음에 복지 정책에서 이 부분을 잡아가지고 이 저소득층 부분에서의 소득에 어떤 타격을 주는 정책을 한다면은 이거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럼 조금만 미시적으로 들어가서 네. 지금 그 여야가 지금 이 물가가 이렇게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국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뭐 이제 나오고 있는 안을 보면은 뭐 교통비를 환급해 준다거나 네. 통신비가 사실상 인하될 수 있도록 뭐 여러 가지 어떤 가격 제도를 도입하도록 유도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게 어느 정도로까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진단을 하세요? 뭐 효과가 없지는 않겠죠. 그리고 왜냐하면 아까 그 저소득층일수록 그 소득이 높으신 분들한테는 별거 아닌 돈이라 하더라도 소득이 낮은 분들한테는 이게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뭐 의미가 없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건 미봉책이죠. 그렇죠. 예. 지금 상황은 사실은 객관적으로 얘기하면은 한국 경제의 그 구조 전환을 요구하는 상황이에요. 구조 전환? 예, 예. 어떤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환율이 그러니까는 원화 가치가 계속 그 금리 상승 때문에 올라간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수입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서 그 불가피한 측면이 있잖아요. 쭉 말씀드린 대로. 근데 이제 이러면 힘들어지는 게 수출 기업들이 힘들어지죠. 그렇죠.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 그 제조업의 경쟁 국가라고 말할 수 있는 중국이라든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지금 저금리를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더 악화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딜레마를 피하려면은 이게 뭘 얘기하냐면은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은 설령 원화 가치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계속 외국 그 자금이 들어올 수 있을 만큼 매력적인 산업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한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나라 주식 그 시장에서 외국인 순매수가 유지되는 이유가 뭐 태조 이방원이라고 하는 말을 쓰더라고요. 요즘 뭐 신조어 나오더라고요. 태조 이방원. 예. 뭐 태양광하고 조선하고 2차 전지하고 뭐 방위산업하고 원자력이다 이렇게 되는데 예. 이 부분에서 지금 순매수가 이어집니다만은 이게 장기적으로 머물 자금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왜냐하면은 이 외국인 순매수세를 보고서 함께 투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보통 그렇겠죠. 이걸 따라서 투자하는 분들이 그렇지, 있는데 그렇지. 이분들 수익률이 그다지 좋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쪽을 산다 하더라도 빠져나가는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은 그걸 따라 산 국내 사람들은 이걸 손해를 볼 수밖에 그럼 없잖아요. 외국 자본은 단타 매매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외국인 돈의 성격이 뭐냐라고 하는 건데 지금 말한 태조 이방원이라든가 한국의 주식시장에 있는 산업 전체가 어떤 중장기적인 펀더멘털의 튼튼함을 가지고 있다는 판단보다도 이게 국가적으로 정책적인 보조금이 많이 나온다든가 어떤 단기적인 요인들을 노리고 들어온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있는 건데 네. 여기에서 이게 장기적으로 머물 수 있도록 하려면요. 네. 지금 말한 대로 어떤 그 녹색 이 에너지 전환이라든가 이 미래적인 산업 구조로서 바꾸는 것이 단기적인 정책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 큰 나아갈 방향이다라고 하는 걸 명확히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단기적으로 빠져나가지 않겠죠. 그렇게 해서 산업도 그런 쪽으로 전환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 금리라든가 환율을 조정할 수 있는 그 정책에 있어서 조금 여지가 생기거든요. 네.
그 다음에는 지금 소득 분배 정책 같은 거 갖다가 좀 더 지금에 있는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소득 격차가 크게 돼 있는 정책을 이 구조를 완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펼치면서 그러니까 산업은 미래적으로 고치고 소득 구조라든가 소득 그 분배 구조 같은 것들은 좀 더 평등하고 형평성이 있는 방향으로 가도록 해야 되는데 이러면 한국 경제 구조 전체를 지금 미래적인 방향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이 고금리 상황, 고환율 상황이라는 게 올해로 끝나거나 이렇게 단기적으로 끝날 상황은 아니거든요. 지금 아까 지금 뭐 한 4.0% 정도 올라갈 것이다. 지금 그 시카고에 있는 선물 시장에서는 예측이 좀 바뀌었어요. 미 금리가 처음에는 한 3.5% 정도까지 내년 초에 올라가 가지고 내후년 정도가 되면 조금씩 내려가지 않겠느냐. 네. 몇 달 전까지는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네. 이 파월 의장 발언이 있은 다음에 지금 그 시카고 선물 시장에서 그 나오는 수치를 보니까 4.0%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리고 파월 의장이 그 잭슨 홀 미팅에서 강조했던 거는 설령 물가 상승이 멈춘다 하더라도 고물가 상황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율이 멈춘다 하더라도 고금리 정책은 당분간 계속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고 이창용 총재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이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구조적으로 계속된다고 한다면은 이게 1년, 2년, 3년 이렇게 계속되면은 이거는 이거 장기적인 추세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나라 경제 전체의 구조 전환을 좀 고민해야 되는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이제 엎어진 감에 쉬어간다는 옛말이 있는데 엎어진 김에 확 뜯어 고쳐야 된다. 그렇죠. 이제 그 지붕이 무너져서 비가 새면은 거기만 땜빵을 할 것이 아니고 이게 왜 뭐 석가래라든가 기둥도 이게 기울어진 게 아니냐 돌봐야 될 땐 거죠. 그게 되지 않으면 증시가 좀 그러니까 다시 인까지 약간 살아난다는 얘기가 좀 있던데 그것도 일시적이고 오히려 유동성 더 커질 수도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시는 조심해야 되는데 증시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항상 그 수익률도 보지만은 그 환율의 매매 차익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그러니까는 그 한머니의 움직임 때문에 계속 그 어떤 우리나라가 환율에 어떤 압력이 있어가지고 원화가치 하락의 압력이 있게 되면은. 주식을 사러 들어오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걸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순매수세도 언제 줄어들지 모르죠. 다른 거 하나만 좀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예. 미국이 우리나라 뒤통수 때렸다고 지금 뭐 난리가 난 게 자동차 전기차 배터리 그 혜택 주는 거 있잖아요. 예. 우리 정부 대표단 파견한다고 그러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그 평가를 하세요? 아 배터리 문제요. 이게 그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는 왜 비 오는 날이 되면은 그 왜 소금 장수 아들하고 왜 우산 장수 아들을 둔 어머니는 울지도 못한다고. 지금 미국의 이 조치 때문에 제일 많이 울고 있는 쪽은 자동차 산업이에요. 전기 자동차. 왜냐하면은 그 조치가 그 미국 안에서 전기 자동차를 생산해야 보조금을 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기 나라 안에서 생산하는 예. 거만. 근데 우리나라의 그 현대 기아차는 다 국내에서 생산을 해요. 미국에 공장이 없어요. 아리조나에 짓는다고 하는데 그게 되려면 한 2025년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지금 울상이 된 쪽은 제일 힘든 쪽은 지금 저쪽이고 그렇죠. 이 자동차 쪽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우산장수 쪽이라고 그럴까? 그 제일 말하자면은 이 뭐라 그럴까? 신이 난 쪽은 이제 한화 솔루션 같은데. 이거는 이제 그 미국의 어떤 그 여기는 미국의 그 산업 기지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저걸 받을 수 있는데 배터리는 애매합니다. 배터리는 어떤 조항이 붙어 있냐면은 그 배터리의 부품도 그 시간 한 2029년까지 빨리 미국산 부품으로 바꿔야 된다. 아, 또 그것도 있어요? 예, 그게 있어요. 그래야 준다. 반도체만이 아니고? 예, 반도체만이 아닙니다. 오. 배터리가 그러니까 2023년까지는 40%까지는 채워야 된다. 북미산 제품으로 부품을. 그다음에 2029년까지는 이걸 80%까지 올려야 된다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다 자기 나라에 공장 지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장을 안 짓더라도 그 나라에서 생산된 부품을 갖다 써라. 배터리 만들 때. 아, 부품을. 예. 그다음에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배터리 이제 기본 그 원자재가 있거든요. 이제 그 코발트라든가 이런 원자재들. 요것도 중국산을 쓰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당분간은 봐주겠지만은 2029년, 28년까지는 이걸 100% 북미산 그 원료로 바꿔라. 네. 그 조건을 달아놓고 보조금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네. 배터리 산업 입장에서는 앞에 이제 그 뭐라 그럴까 물고기, 그러니까 그 당근은 앞에 있는 셈인데 이 당근을 먹기 위해서는 지금에 있던 부품이라든가 원료 같은 거는 중국하고의 가치 사슬이 굉장히 세게 묶여 있거든요.
이걸 갖다가 모조리 이제 구조 조정을 해야 이 당근을 먹을 수가 있잖아요. 여기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산업에서는 지금 결단을 내려야 되고 이 두 가지를 놓고 지금 재야 되니까 우산 장사라고 말하기도 힘들고 뭐 소금 장사라고 말하기도 좀 힘들지 않은가 그런 생각입니다. 기업별로 희비가 갈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업별, 업계별로 이제 희비가 갈리는 거죠. 그래요. 근데 아무튼 그 완성차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는 비상이 걸리는 거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그럼 우리 정부 대표단이 간다고 뭐가 좀 그럼 나아집니까?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이제 그 미국에 가서 우선 업계에서도 서한을 보냈어요. 미국 하원에다가 이거 힘들다 이러시면 곤란합니다라고. 예. 자동차 업계도 분명히 그 입장을 했고 제가 알기로 이제 박진 외교부 장관은 그 미국 쪽하고 또 이 문제를 같이 협의를 하면서 네. 이거 WTO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WTO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시기에 그 행위가 용납되지 않도록 자유무역을 저거 하는 거니까 그걸 언급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WTO라고 하는 건 사실상 2000년대 말부터는 거의 뭐 이렇게 유명무실화 되거든요. 유명무실까지는 너무하지만은 힘을 잃기 시작했기 때문에 WTO를 언급하는 게 어느 정도 미국 그 정계에 힘을 가질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좀 미리 대비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손 놓고 있다가 당했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글쎄요, 저는 그렇게 보기 힘들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은 미국에서 이제 그 지금 이런 식으로 산업 정책을 중국에 대해서 한다라고 하는 그 조짐은 있었는데. 자동차 공장을 갖다가 미국에 그래서 빨리 짓는다. 이게 그렇게 단시간 내에 결정해가지고 휙 할 수 있는 일도 아니 아니고. 우리 정부가 나서 가지고 어떻게 좀 그 미국 정부를 좀 이렇게 좀 딱 설득을 한다든지 이런 작업들. 예, 그런 작업들이요. 외교적 노력. 외교적 노력. 뭐 하지 않았을까라고 그 추측하는 게 이제 상식적이죠. 근데 아마 안 했던 모양이죠. 당연히 했었어야 된다. 이게 당연히 했었을 거라고 우리는 그냥 상식적으로 짐작을 하는데 지금 나온 결과를 보고 근데 뭐 당혹스러운 이제 거는 앞두고 해갖고 이제 대표단 보낸다고 하니까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죠. 우리. 당혹스럽죠, 사실은. 이제 와서 그러면은 그게 법이 다 통과가 됐는데 네. 그거를 물릴 수 있느냐? 네. 상원 하원을 통과하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아이고 참 뒷북입니까? 모르죠. 여기서 이제 행정부가 또 큰 결단 내려주시면은 뭐 또 미국 행정부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거 잘하지 않습니까? 그 뭐 이제 의회에서 뭐 결의한다고 아니, 하더라도 미국도 지금 중간 선거 앞두고 있는데 그걸 해주겠어요? 그걸 생생되려면 오히려 그걸 해주면 안 되는 건데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외국 기업에다가 그 보조금 준다는 게 뭐 그렇게 그 썩 인기 있는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은 어필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이든 이번에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될 적에 가장 큰 명분 하나는 이게 그 기후 위기라든가 이걸 위해서 우리가 자동차 그 전기 자동차로 전환한다라고 하는 걸 굉장히 큰 명분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그렇지. 뭐 흥묘백묘 아니겠습니까? 당장 필요하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한국산 전기 자동차라도 그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미국의 국익이다. 이렇게 말을 얘기도 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잘 어필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아유 뭐 대표단이 이제 뭐 좀 소득을 갖고 돌아오는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